고구려 태조대왕이 부흥하고 약 7개월 뒤인 10월에 연나부 조의 명림답부는 연나부의 군사를 동원하여 수승왕을 죽이고 시호를 차대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차대왕의 태자인 추안은 급히 도망쳐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차대왕이 태조대왕의 자식인 막건을 죽이고 막덕을 죽음으로 내몰자 왕위를 위협할 만한 인물들은 다 도망쳐서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숨어 살았습니다. 태조대왕의 살아남은 아들이 없진 않았지만 왕이 될 만한 위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좌보 어지류는 대신 및 각 부의 지도자들과 의논하고 태조대왕의 막내 아우인 백고를 받들어 새 왕에 옹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소문하여 백고가 숨어 사는 곳을 찾아내고 사람을 보내 모셔오게 했고, 백고가 오자 어지류가 무릎을 꿇고 국세를 바치며 삼가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왕위에 오르기를 청합니다 라고 했고, 77세의 백고는 3번 사양하는 예를 갖춘 후 즉위하였습니다. 바로 신대왕입니다. 신대왕은 예의 바르고 영특하며 인자하고 너그러운 성품이었다고 합니다. 신대왕은 이듬해인 166년 1월 관제를 개편하여 재상의 벼슬을 신설하고 명림답부를 국상으로 삼았는데 고구려의 첫 국상입니다. 신대왕은 또 국상 명림답부에게 패자의 자기를 더한 후 내외 병마사를 담당하게 했으며 양맥고를 겸하여 다스리게 했는데요. 명림답부의 힘이 그만큼 막강했다는 증거겠지요. 신대왕은 명림답부와 의논하고 차대왕에 의해 죄인이 된 모든 사람의 죄를 면해주는 대사면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차대왕의 신하들도 사면하고 용서했는데요. 그러자 도망쳤던 차대왕의 태자 추안은 스스로 궁궐로 와서 만약 죽이지 않고 멀리 보내주신다면 죽은 자의 살과 뼈를 되살리는 은혜일 것입니다. 신이 원하는 바이나 감히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용서를 청했습니다. 이에 신대왕은 추안의 죄를 용서하여 양국군으로 봉했고 구산내와 노두곡을 시급으로 주었습니다. 한편 서라벌에서는 165년 아달라왕 12년 겨울 10월에 아찬벼슬의 길선이 반란을 도모하다가 발각되자 백제로 도망쳤는데요. 아달라왕은 백제에 공문을 보내서 국선을 잡아 돌려보내줄 것을 정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백제는 허락하지 않았고 서라벌 아달라왕은 크게 화를 내며 백제로 군사를 보내 공격했습니다. 이에 백제는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기만 하며 나와 싸우지 않았고 서라벌군은 군량이 떨어져 철비했습니다. 이때부터 서라벌과 백제 사이가 급격히 냉각되는데요. 이듬해 제류왕이 제위 39년 만에 붕어해버렸고 그래서 왕위는 계로왕의 아들인 초고왕이 계승하여 제5대 백제왕에 즉위했습니다. 백제 초고왕은 서라벌이 길선을 내놓으라며 군사를 보내 백제를 공격한 것을 안갚음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고왕 2년인 서기 167년 7월에 군사를 보내 서라벌 서쪽 변방 2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2성을 쳐서 부수고 남녀 1천여 명을 사로잡아서 돌아갔습니다. 서라벌 아달라왕은 백제의 서병 공격 소식에 격분하여 크게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친히 기병 8천을 거느리고 백제 도읍으로 향했고 흥선 일길찬에게도 2만의 군사를 맡겨보내 백제 동쪽 변경을 치게 했습니다. 백제 초고왕은 서라벌이 동변에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구원군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달라왕이 친히 거느린 서라벌 기병 8천이 벌써 한수에 이르렀다는 보고가 연달아 올라오자 아연실색했고 서라벌 서변의 2성에서 잡아온 남녀를 모두 돌려보내며 화친을 청했습니다. 서라벌 아달라왕은 그제야 분노를 풀고 군사를 돌려서 돌아갔습니다. 이듬해 8월 서라벌 아달라왕은 개원 2찬이 세상을 떠나자 흥선 1일찬을 2찬으로 승진시켜 정사를 위촉했습니다. 168년 고구려 신대왕 4년에 한나라 현도군 태수 경림이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침범했습니다. 고구려는 전왕인 차대왕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서 외국과의 전쟁을 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왕은 공손한 말로 경림을 타일러 돌려보냈습니다. 이듬해 현도의 새 태수에 공손탁이 부임했습니다. 새 현도 태수 공손탁은 부산의 오랑캐를 치기 위해 고구려에 군사를 보내라고 요구했고, 신대왕은 대가 자기의 우거와 주부 벼슬의 연인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현도로 가서 공손탁을 도우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우거와 연인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현도 태수 공손탁과 함께 부산 오랑캐와 싸워서 크게 이겼습니다. 설하울 아달라왕 17년, 서기 170년 정월에 아달라왕은 시조의 사당을 크게 수리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을 7월이 되자 지진이 나고 수리와 우박이 곡식을 해쳤습니다. 흉년으로 굶주리는 백성이 생겨나고 나라가 극히 혼란스러웠는데요. 백제 초고왕은 스라블이 혼란한 틈을 타서 스라블 서변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스라블 서쪽 5고을을 쳐서 빼앗고 백제 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도 스라블은 전쟁을 할 여력이 없어서 아무런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스라블은 전해의 흉년으로 보릿고개가 극심했지만 창곡이 베어서 굶주리는 백성을 구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달라 왕은 조정을 쇄신해 새로운 정치를 펼쳤는데요. 구도를 파친찬 위에 앉히고 구수해를 일질찬으로 삼은 것이 그것입니다. 172년 고구려 신대왕 8년 겨울의 고구려는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한나라가 대군을 일으켜 고구려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신대왕은 한군과 싸우는 것이 유리한지 지키는 것이 유리한지를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신하들은 한나라는 병력이 많은 것을 믿고 우리를 얕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험하고 길이 좁아서 이른바 한 사람이 관문을 지키면 만 사람이 당할 수 없는 형국이니 비록 한나라 군사가 많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군사를 내어 막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국상 명림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는 크고 백성이 많아 강한 군사로 멀리 와서 싸우므로 그 기세가 예리하여 당적하기 어렵습니다. 군사가 많으면 싸워야 하고 군사가 적으면 마땅히 지키는 것이 병법의 기본입니다. 지금 한나라 군사는 멀리 천리까지 군량을 가져왔으므로 오래 싸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덩이를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며 들판의 곡식을 비우고 버티면 저들은 필시 달을 넘기지 못하고 배고프고 피곤하여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며 성문을 닫고 지키며 날쌘 군사로 적진을 교란하는 유격전을 펼칠 것을 건의했습니다. 신대왕은 명린답부의 말에 따라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습니다. 상황은 명린답부의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고구려가 나와 싸우지 않고 지키기만 하자 한군은 지쳤고 군량이 떨어져 병사들이 굶주리자 한나라 장수는 철군을 했습니다. 그때 명림답부가 수천의 기병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고단하며 굶주린 한군의 뒤를 쳐서 좌은에서 완전히 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군은 말 한 필도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신대왕은 크게 기뻐하며 명림답부에게 자원과 질산을 시급으로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176년 신대왕 12년엔 남무를 태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3년 후인 179년 신대왕 15년 가을에 국상 명림답부가 죽었고 겨울 12월엔 신대왕마저 붕어했습니다. 고구려 문무백관들은 왕을 고국국에 장사 지내고 호를 신대왕이라 했습니다. 고구려의 왕위는 태자인 남무가 물려받아 즉위했습니다. 남무왕은 신대왕의 둘째 아들인데요. 신장이 구척이고 힘이 장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무왕에게는 형 발기가 있었습니다. 발기는 신대왕의 장자임에도 어리석고 못나다는 이유로 태자에 책봉되지 못했고 왕위에서도 아우에게 밀렸습니다. 그러자 발기는 자신을 따르는 손오부 족장과 함께 3만여 명의 백성을 거느리고 요동으로 귀화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과 함께 비류수 위쪽에 살았는데요. 발기가 백성을 거느리고 요동으로 간 것은 중원의 격변하는 시국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때의 한나라는 부패한 관료 조직에 맞선 농민들이 대혈량사라고 칭하는 장각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었습니다. 장각은 태평도를 앞세워 농민 봉기를 주도했는데 태평도를 따르면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각은 중원 전체에 36개 방을 설치하고 농민 봉기를 조직화했는데 태평도 정예 신도의 표시가 노란 머리띠, 즉 황건이었습니다. 한나라 황실은 모든 기관과 질서가 무너져서 황제는 무늬만 황제이고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했는데요. 실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관들 또한 황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나름대로 군사를 길러 각자의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 황건적을 토평하겠다는 명분으로 곳곳에서 영웅호걸이 등장하는데 삼국지 연의가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원이 이렇듯 혼란스러우니 고구려 발기 왕자는 고구려를 벗어나 요동에서 기회를 찾아볼 생각이었을 겁니다. 남무왕은 이듬해 봄 2월에 우소의 딸을 왕후로 삼았고 가을 9월에 시조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 고구려의 새 왕이 되었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4년의 세월이 흘러 남무왕 6년 서기 184년이 되었습니다. 요동태수는 고구려를 쳐서 항복시키고 그 강한 고구려군으로 중원 천하의 패권을 거머쥘 생각에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로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남무왕은 아우 계수에게 군사를 주어보내 맡게 했습니다. 그러나 계수는 요동군의 예리한 서술에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남무왕은 친히 정예 기병을 거느리고 달려갔고 좌원에서 적과 싸워 크게 이겼는데 베어낸 요동군의 머리가 산처럼 쌓였다고 합니다. 서라벌에서는 이때 즉 184년 봄 3월에 서라벌 아달라 왕이 재위 31년 만에 붕괴했습니다. 그런데 아달라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라벌 부주와 백관들은 탈해왕의 아들인 각간 구추의 아들 즉 탈해왕의 손자인 석벌휴를 새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벌휴 이사금입니다. 벌휴왕은 풍운을 보고 홍수와 가뭄 그리고 그 해에 일어날 큰 사건을 미리 알아맞혔고 관상을 잘 보아서 사악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을 구분함으로 사람들은 그를 성인이라고 했답니다. 이리하여 서라벌 왕권은 박씨에서 다시 석씨에게로 넘어갔는데요. 벌휴왕의 어머니는 김씨로 지진내엘의 부인이었습니다. 이듬해 정월 벌휴왕은 시조의 사당에 제사 지내 새 왕이 되었음을 구한 후 대사령을 내려 백성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군주 직관을 새로 설치하여 구도를 좌군주로 삼고 구수해를 우군주로 삼았습니다. 그런 다음 좌우군주로 하여금 소문국을 치게 했습니다. 구도 좌군주와 구수해 우군주는 왕명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출동하여 소문국을 쳐서 없애고 서라벌에 합병했습니다. 이듬해는 벌휴왕 3년 서기 186년이었는데요. 벌휴왕은 봄에 친히 각 주와 군을 순행하며 각 지방의 풍속과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살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는 주군에 자연의 현상을 잘 관찰하고 이를 모두 기록했다가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 그러면 농사의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으리라 하고 명했습니다. 이때부터 서라벌의 각 주와 군에서는 그 지역의 기후와 나무, 흙 등의 변화를 일일이 기록하고 농사에 필요한 교본을 만들어 활용했습니다. 백제 초고왕 23년은 서기 188년으로 서라벌 벌휴왕 5년이었는데요. 초고왕은 봄 2월에 대대적으로 궁궐을 중수했습니다. 그런 다음 군사를 일으켜 서라벌 모산성을 공격했습니다. 백제가 남쪽으로 뻗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빼앗아야 할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라벌로서는 백제의 남하를 막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할 성이었습니다. 백제군이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서라벌 벌휴왕은 구도에게 군사를 주어보내 맡게 했습니다. 구도는 빠른 기병으로 모산성을 구원하러 달려갔고 모산성주는 구원군이 올 때까지 나아가 싸우지 않고 성문을 닫아 걸고 굳게 지키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도가 원병을 거느리고 달려오자 안팎에서 백제군을 협공하여 무찔렀습니다. 이해 그러니까 서기 189년 가야는 아유타국에서 온 왕후가 세상을 떠고 말았습니다.
수르왕은 크게 슬퍼하며 귀지봉 동북쪽 언덕에 장사 지냈습니다. 서라벌 벌휴왕은 지난해 백제가 모산성을 공격한 것을 응징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고 그 군사를 구도에게 주어 백제로 보냈습니다. 서라벌군이 쳐들어오자 백제 초고왕도 군사를 출동시켜 막았습니다. 그래서 서라벌군과 백제군이 백제 땅 구양에서 싸우게 되었는데요. 서라벌군이 이겨서 백제군 500여 명이 죽거나 서라벌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백제 초고왕은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라벌군에 당한 것을 응가품하기 위해 이듬해인 190년에 군사를 일으켰고 가을 8월에 서라벌 서변으로 보냈습니다. 서라벌 서쪽으로 쳐들어간 백제군은 원산향을 습격하고 더욱 진격하여 부곡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서라벌 벌휴왕은 구도에게 기병 500을 내어주며 급히 구원을 보냈는데요. 구도가 원병을 거느리고 달려오자 백제군은 싸우다가 달아났습니다. 구도는 달아나는 백제군을 거세게 추격하여 와산까지 갔는데 갑자기 백제 복병을 만나 습격을 당하고 크게 패했습니다. 구도가 백제군의 유인에 말려들어 군사를 다 잃고 돌아오자 벌휴왕은 대로했고 부국 성주로 좌천시키고는 구도의 자리 좌군주에 설지를 앉혔습니다. 이때 고구려는 왕후의 친척인 중외대부 패자 어비류와 평자 좌가려 등의 자제들이 거만하게 건세를 부려서 남의 여자를 빼앗고 집과 농토를 빼앗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원망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왕은 그들을 모두 잡아들여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어비류와 좌가려는 연나부를 비롯한 사부의 부군을 일으켜 남왕이 보낸 왕군을 막으며 저항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듬해인 191년 남왕 13년 여름 4월에 군사를 힘으로 왕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남왕은 왕성의 군사를 모두 동원하여 싸워 이기고 반란을 평정했는데요. 어비류와 좌가려는 달아났는지 죽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왕과 친정이 싸워서 왕이 이겼으므로 왕후 우씨는 어지간히 난감한 처지가 되었겠죠. 또 친정 식구들이 일으킨 반란이 애초 왕이 친정 식구들을 모두 죽이려 한 데서 비롯되었으므로 왕에 대한 원망도 깊었을 겁니다. 그로부터 7년 후 남왕이 붕하자 남왕의 동생인 연우가 왕후 우씨의 거짓 유언에 의지하여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그 과정이 여간 수상하지 않습니다. 또 연우왕은 남왕의 왕후이자 자신의 형수인 우씨를 형사 취소하여 다시 왕후로 삼는데 연우왕은 우씨 덕분에 왕이 되었음을 그 이유로 듭니다. 각설하고 어비류와 좌가려의 반란을 평정한 후 남왕은 각 부에 명하기를 근래의 간직을 총애의 순으로 결정하고 덕이 없음에도 높은 벼슬에 진출하니 그 피해가 백성에게 미칠 뿐 아니라 왕가까지 흔드는 것이다. 이는 과인의 불명의 소치라. 이제 사부는 각기 제야의 현량한 인재를 찾아 청거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부가 의논하고 동부의 안류를 청거했습니다. 그러나 안류는 자신은 미천하고 용렬하며 어리석어 국정에 참여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며 자기 대신 서암록곡 좌물촌의 을파소라는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을파소는 유리왕 때의 대신 을소의 손자인데 성질이 굳세고 의지가 강하며 지혜와 사려가 깊음에도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여 쓰이지 못하고 힘들여 농사지으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안류는 그렇게 말하면서 대왕께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에 남무왕은 을파소에게 사절을 보내 겸손한 말과 정중한 예로 청하여 중외대부의 자기에 우태벼슬을 더하여 내리고 함께 정사를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신하와 왕족들이 신임 관료인 을파소의 말을 듣지 않고 따돌리며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남무왕은 국상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귀천에 상관없이 시족을 멸할 것이다 라는 교서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왕족과 벼슬아씨들은 비로소 을파소를 국상으로 인정하며 복종했습니다. 을파소는 남왕의 조치에 감명을 받고 지극한 정성으로 나라를 돌보며 정치와 교육을 밝혔고 상부를 신중하게 하였으므로 백성이 편안하고 나라 안팎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4년은 남무왕 16년인데요. 이 해에 고구려는 가을 7월의 이런 서리로 곡식이 얼어죽어 백성이 굶주렸습니다. 남무왕은 창국을 열어 백성을 구휼했습니다. 겨울 10월에는 품발이 할 곳이 없어 어머니가 굶주리자 길가에 앉아 우는 가난한 백성을 만나 그 사연을 듣고는 내가 백성의 부모로서 백성을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고 즉시 옷과 음식을 주어 위로했고 담당 관청에 명하여 홀라비와 가부, 고아, 독거노인, 병들고 가난하여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을 널리 구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관의 곡식을 풀어서 백성의 식구 수에 맞춰 차등 있게 빌려주게 하고 겨울 10월에 갚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구휼 곡식을 대여하는 법이라 하여 진대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진대법이 실시되자 고구려 백성들은 크게 환호하고 감격했다는데요. 그러나 그 어진 임금 남무왕은 제위 19년째인 197년 5월에 붕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무왕의 죽음은 고구려에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왕후 우씨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침 중에 사망했다는 뜻인데요. 과연 정상적인 사망이었을까요?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후 우씨는 다른 사람에게 임금의 서거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밤에 몰래 성을 빠져나가서 남무왕의 형인 발기에게 달려가 기뜸했다고 합니다. 밤에 비류수 위의 발기의 집으로 달려갔다면 초저녁에 서거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녀는 왜 다른 사람에게 왕의 서거를 숨기며 발기에게 달려갔던 것일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남무왕의 형인 발기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남무왕의 아우인 연우가 왕위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